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오늘도 뉴스탑10 10가지 주제 준비했습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10가지 주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7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오늘 오전 있었는데 2시간 만에 무산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피의자가 소위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 피의자의 명예를 철저히 짓밟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오늘 뉴스탑10이 준비한 10위 주제 공개합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금이 환영했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기쁨을 맛봤던 토트넘과 손흥민, 조금 전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1년 만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태극기를 들고 왔네요, 허지연 변호사. 누구죠? 저 같이 들고 들어온 사람? 네, 지금 정확하게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양민혁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토트넘으로 새롭게 입단을 한 선수인데 홍콩 투어에서 교체 명단에 이름은 올렸었지만 아쉽게 뛰는 모습은 저희가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방한의 목적이 사실상 새로운 어떤 프리시즌 경기, 그러니까 뉴캐슬과의 경기를 지금 8월 3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레군요. 예. 그렇습니다. 양민혁 선수가 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와 같이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고 아직까지는 둘이 같이 뛰는 모습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교체 명단에만 있었고 이 홍콩 투어에서 선수로 실제로 그라운드에서 뛰지는 못했기 때문에 같이 뛰는 모습은 아직 포착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번 뉴캐슬 경기에서 같이 뛰고 거기다가 뉴캐슬로 이적한 박승수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세 선수 다 선발 출전하거나 경기 중에 교체 선수로 뛰게 된다고 하면 3명의 한국인 선수가 같이 뛰게 되는 모습을 그렇군요.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토트넘이 저렇게 들어올 때마다 태극기를 들고 들어오니까 토트넘이 국내 리그의 팀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올해가 이제 마지막 시즌이라고 하는데 나이도 있고 해서 이적설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실 토트넘 측에서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이것은 일종의 협상 카드라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의 나이를 고려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6월까지 하지 않고 최대한 높은 이적료를 받고 손흥민 선수를 원하는 다른 구단에 손흥민 선수를 넘겨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를 원하는 구단은 손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상당히 많고 높은 이적료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이 될 수도 있고 그 전에 조금 더 어릴 때 팔 수도 있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년 6월까지 만약에 계약을 연장하면 150억에 달하는 연봉을 토트넘에서 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내년 6월에 이적을 시킨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높은 이적료를 받을 것 같다는 확신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손 선수 나이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예. 물론 메시가 40이 넘어서도 이렇게 또 현역으로 뛰고 있기는 맞아요. 하고 우리 손 선수 너무 잘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구단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에서 이적을 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쪽에서 굉장히 탐내고 있습니다. 미국 쪽이요? 네, 인터 마이애미와 LAFC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낸다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메시라든가 수아레즈 이런 유명한 선수들을 영입한 데다가 특히 지금 이 메시의 오른팔인 파울 선수도 지금 영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까지 영입을 하다 보면 이 그야말로 수아레즈, 메시, 손흥민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한 구단에서 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 구단주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네,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또 포인트이긴 한데요. 바로 데이비드 베컴 선수, 지금 이제 구단주죠. 베컴이 구단주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의 베컴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구단주와 선수로 만나게 되는 모습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손흥민과 메시가 한 팀에서 뛸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미국 축구 잘 안 봤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유럽 축구 못지않게 인기 구단 토트넘 안 볼 것 같습니다. 미국 구단 경기를 볼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금이 환영한 손흥민 선수 이야기 짚어봤고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예, 배우 차승원 씨입니다. 차승원 씨가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오늘부터 한국어 가이드가 된다고 합니다. 직접 가서 가이드하는 건 아니고 목소리로 가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가톨릭 교회의 심장부인 성 베드로 대성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정을 함께할 배우 차승원 요한입니다. 차승원 씨가 요한 세례명을 갖고 있는 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차승원 씨가 그러니까 우리 어디 해외여행 가거나 유명한 박물관 가면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번역해주는 그걸 듣잖아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성 베드로 대성전 내에서의 한국어 가이드에 목소리를 재능 기부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만약에 물론 신자도 포함해서요. 성 베드로 대성전에 가서 뭐 전시라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해서 뭔가 안내를 듣고 싶다고 하면 이제 차승원 배우의 목소리로 된 오디오 가이드를 따라서 충실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기존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있기는 했습니다. 제공이 되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전시도 개편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도 개편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새롭게 녹음한 오디오 가이드가 오늘 제공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모든 한국어 가이드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신자들이나 관광객들은 차승원 배우의 목소리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익숙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좋은 배우로 유명한 차승원 씨.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성 베드로 대성전에 가면 저 차승원 씨의 목소리로 대성전의 곳곳을 안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예인들 중에 목소리 좋은 배우도 많고 하는데 재능 기부로 진짜 목소리를 여러 군데 기부하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배우 박정민 씨가요. 베리어 프리 그러니까 장벽이 없는 어떤 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도 충분히 영화의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나레이션과 시각장애인 오디오북을 낭독하면서 재능 기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또 하나의 알려진 감동 사연은 배우 박정민 씨가 이렇게 목소리로 재능 기부를 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셔서 본인이 이렇게 출연하는 영화라든가 하는 작품들을 아버지한테도 똑같이 감동을 전달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는데 더 뜻깊다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었고 배우 신혜라 씨 같은 경우에는 SOS 생명의 전화 통화 연결음을 녹음하는 재능 기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배우 김우빈 씨 같은 경우에는요. 예술의 전당 전시 오디오 가이드를 녹음해서 재능 기부를 했는데 또 여기에 수익금을 기부하기도 했어요. 정말 이것 또 하나의 미담이었는데 배우들이 이렇게 목소리로 재능 기부를 하면 저는 정말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일단 익숙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신혜라 씨 같은 목소리를 생명의 전화를 거는 위급한 사람들이 들으면 마음이 안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목소리를 뭐 오디오북이나 영화를 그냥 우리가 말하듯이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소리도 연기하면서 녹음을 해야지 그 현장감이 생생하게 전달되잖아요. 발성도 좋고 발음도 좋고 연기까지 되기 때문에 이 배우들의 재능 기부가 더 뜻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차승원 씨 목소리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8위 주제입니다.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아내와 그걸 도와준 사위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중요 부분을 절단했다. 사위와 함께 있었다.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가해를 하는 것도 좀 보기 드문 일인데 그 자리에 사위가 범행을 도와서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인데요. 새벽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빈 카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기군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사위와 아내가 함께 들어가서 사위가 남편을 결박을 한 겁니다. 남편이 결박 당하는 도중에 깼지만 아내가 흉기로 남편을 공격했고 즉시 두 사람은 달아났습니다. 피해를 당한 남편이 피를 흘리면서 밖으로 나와서 지나가는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결국에는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된 건데요. 처음에
경찰은 사위가 참고인이라고 알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위가 자기가 그 카페 안에 있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위가 그 안에 같이 있었고 실제로 결박을 도왔다라는 정황까지 지금 확인이 돼서 둘 다 지금 긴급 체포가 된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혐의는 살인 미수입니다. 살인 미수예요? 그렇습니다. 그 중요 부위를 절단한 것이 살인 미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살인 미수가 적용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공격의 양상이라든가 부위라든가 어떤 그 공격의 횟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최소한 이 공격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최소한의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정황이 지금 초기 수사 단계에서도 그렇군요.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렇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황당한 것은요. 아내와 사위가 공모를 해서 일단 결박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도운 거가 됐고요. 그래서 긴급 체포가 됐고 다행히 남편은 생명엔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딸이 있겠죠. 사위가 있으니까 딸이 있는데 딸은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데 아직까지는 알리바이도 있고 이 범행과는 현재로서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저런 행동을 했던 겁니까? 지금 이 아내의 주장인데요. 아내는 남편이 계속해서 외도를 저질러서 여기에 격분해서 이렇게 범행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 쪽에서는 오히려 아내가 너무 자신을 의심하고 힘들게 해서 아내를 피해서 이 지인의 빈 카페에 몸을 피신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양측의 어떤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범행 동기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인데 사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딸은 여기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사위 같은 경우에는 딸을 통해서 또는 장모에게 직접 장모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어떤 범행 동기의 고통이나 괴로움을 누적적으로 들어오고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동정심을 느꼈다라든가 방조적인 어떤 동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같이 범행에 가담하게 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이라든가 구체적인 범행 동기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단순 상해가 아니라 이제 살인 미수란 말이죠. 또 흉기를 들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봤을 때 뭐 손가락이라든지 발가락이라든지 이렇게 절단할 수 있는 부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단된 부위에 따라서 혹시 형량이나 이런 데 차이가 있습니까? 처벌 죄명도 달라질 수 있고 형량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 상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상해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처럼 살인 미수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공격했을 때 공격한 부위가 그 신체 부위가 얼마나 치명적인 부위인지 그리고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부위인지에 따라서 혐의 적용 자체가 달라지고요. 이게 신체적 기능의 영구 상실까지도 예상되는 부위고 실제로 중한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중상해가 적용될 여지도 있고 지금 이 사건처럼 정확하게 어떤 공격한 부위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격의 양상이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정도로 충분히 뭐 횟수라든가 어떤 공격한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살인 미수죄 또는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아내는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서 범행을 저질렀다. 여러 차례 외도를 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고 남편은 병원에 택시기사의 신고로 가서 현장에 와이프뿐만 아니라 사위도 있었다. 남편과 아내는 둘 다 50대고요. 사위는 30대 사위입니다. 범행 당시 카페 밖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나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이 두 사람 결국은 범행을 저지르고 본인의 집으로 일단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집에서 검거가 됐는데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경찰의 조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정치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2시간 만에 무산됐습니다. 특검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피의자는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사건 사고에서 나갔던 그래픽 가운데 그 혐의자 딸은 현재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단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혐의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혐의가 현재로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오늘 오전 8시 40분에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9시에 가기로 했는데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변호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빨리 속전속결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 40분에 체포가 무산됐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었던 겁니까? 어제도 저희가 이 주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아마 이제 특검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일단 특검 사무실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일단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특히 이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이제 그걸 제시를 했고 실제로 이게 어떤 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그렇게 없습니다. 강제로 지금 끌고 나올 수도 없는 국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도 저희들이 전망했습니다만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대로 된 것 같습니다. 특검이 일단 오늘 오전에 일찍 8시 40분쯤에 이제 서울구치소로 가서 윤 전 대통령에 일단 고지를 하고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일단 수의를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일단 들어누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2시간 동안 설득을 했지만 결국 본인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2시간 만에 일단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물론 뭐 이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단 조사를 일단 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특검에 출석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특검 입장에서 보면 조금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즉, 이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단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들을 아마 보여주기 위한 뭐 그러한 절차적인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성민 최고. 충격적인 건 제목에 있지만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체포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했다라고 특검이 얘기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오늘 법사위에 나와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규정대로 복장을 착용하고 있다가 특검팀이 이제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수의를 벗고 완강하게 버텼다. 그러니까 원래는 혼자 있을 때 수의를 입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니까 그 수의를 벗었다. 그러니까 속옷 차림으로 이제 완강하게 버틴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본인을 향해서 가해지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어떻게든지 막아보겠다. 라는 심보로 사실은 저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지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어떤 수용자의 복장 상태를 얘기한 게 인신모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의 행태는요. 사실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본인을 뽑았던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고 사실은 사법적인 절차, 사법적인 원칙과 정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지 저렇게 옷을 다 벗으면서 완강하게 버티고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를 막아서면서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운운을 하고 그것을 공개한 특검팀에게 인신모욕이다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공격을 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은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이자 동시에 법적인 질서를 해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기용 대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금 전 법사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입고 있었다. 그런데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려고 하자 옷을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다시 입었다고 한다. 장관으로서 참 민망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특검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여러 번 피력을 했죠.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수사를 받고 났을 때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특검의 어떤 수사가 방향성이 좀 정해져 있다. 그다음에 정파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런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 평가는 저는 존중을 합니다. 다만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누운 채로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오후에 들었는데 예. 굳이 이거를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다 떠나서 한 사람의 수감자가 그런 걸 했을 때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옷을 벗고 누워서 그렇게 했다. 속옷이다. 뭐 메리아스다. 뭐 팬티 차림, 삼각 팬티냐 사각 팬티냐 이런 것들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나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방송 기자를 20년 가까이 했지만 기사를 쓸 때 저희가 굳이 안 써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 분명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건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저는 모욕을 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 주권자에 의해서 선출직으로 됐다가 계엄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을 했습니다. 파면 결정이 됐고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또 특검에 대해서 외환죄 관련해서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저런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얻고자 하는 게 과연 뭘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대단히 부적절하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체포를 거부했다. 완강히 거부했다. 그래서 다음번에 갈 때는 다음번이 다음 주가 되겠죠. 물리력을 행사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하겠다. 다음에는 완력을 쓰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실제 집행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저열한 수준의 언사다. 언론을 통해 전파되도록 방조했고 인신 모욕의 장을 만들었다. 망신주기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허준 변호사님. 그럼 법적으로 말이죠. 법적으로 지금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물리력 행사까지는 안 했거든요. 가능은 합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만약에 밖에 있는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수갑이라든가 포승출 같은 개호 도구를 사용해서 일정 부분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서 체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치소 내라고 해서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닐 테지만 문제는 뭐냐면 구치소 내 피의자의 어떤 신변을 관리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교도관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특검부와 검사가 같이 들어가서 영장을 실제로 같이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수용자의 몸에 손을 대서 나오게 만드는 주체는 특검부나 검사가 아니라 교도관들이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아마 방 문 앞까지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현장에서 특검부와 검사가 지휘를 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내란 특검 때도 이 교도관들이 직접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몸에 손을 대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그 안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는 이 수용자를 그야말로 팔다리를 잡고 끌어냈다가 만약에 몸에 상처가 생기거나 강한 저항에 의해서 물리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그런 극한의 대치 상황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오히려 교도관들에게 너무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걸 문제 삼아서 독직폭행이나 이런 것들로 고소고발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 그 책임의 주체가 물론 지금 특검 측에서 가 있다고 하면 지휘하는 대상으로 삼아서 특검 측도 같이 고소고발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교도관들도 그런 어떤 부담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교도관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았을 때 혹시 징계라든가 그리고 지난 내란 특검 때처럼 교도관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실무진들의 어떤 조사가 이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 부담이 있고 만약에 집행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독직폭행으로 고소고발 당할 위험이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물리력을 실제로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현실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특검의 조사에 결국 응하지 않았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저런 상황이 체포하려고 했었고 나오라고 했었고 그 내용을 브리핑을 했었고 이랬었습니까? 그때도 이제 아마 그 사진까지 좀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문을 이제 그 수감되어 있는 방문을 열어서 교도관들이 또 이제 특검이 설득하는 장면들 그것까지 이제 그때 아마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재판 같은 경우도 이제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재판도 이제 불참을 했죠.
이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교도관들 직무집행 규칙에 따르면 도주나 자해 예. 이거 이외에는 사실상 이제 어떤 힘을 이용해서 사실상 이제 구치하고 있는 이제 피의자를 끌고 나오지 못하도록 손을 예.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뭐 특검이 들어가서 이 손을 댈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 같고 예. 뭐 그렇다면 사실상 이거는 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검이 좀 무리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저렇게 해서 만약에 체포해서 이 특검 사무실 온다 하더라도 사실 묵비권 행사하면 진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수사에 실익이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왜 수사에 실익이 없는 걸 자꾸 저렇게 어떤 뭐 다음번에는 물리력을 쓰겠다 등등 하는 게 저는 이게 굉장히 정책 목적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본인 스스로가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이미 완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본인은 안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리고 실제로 나가더라도 묵비권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자 그렇다면 이제 특검 입장에서 보면 이걸 그냥 기소해서 재판 넘기는 게 저는 빠른 순서인 것 같은데 예. 근데 굳이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좀 창피주기라든지 또 수사를 갖다가 좀 국민들에게 뭔가 좀 선정적으로 하기 위한 예. 오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거부했다라고 하면 되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뭐 팬티의 종류가 어떤 건지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좀 창피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오늘 일을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리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버티는 사람이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국민들은 좀 씁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 독방에 갇혀서 더운 데에서 아주 힘들게 지금 시력까지 잘 안 보일 일을 잃어가는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구치소 내에 윤석열의 접견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저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의 전체 구속 기간 중 총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395시간 18분에 이르며 총 접견 인원은 348명에 이릅니다. 395시간은 일수로 치면 16일이 넘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변호인 및 일반 접견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예, 박성민 씨고 전체 구속 기간 중 접견 시간이 거의 400시간 가깝고 접견 인원만 350명 가까이 된다. 사실상 뭐 윤성현, 권영세, 김민정 같은 국회의원들도 왔었고 또 특정 정치 세력과 수차례 접촉했었고 이런 거 다 특혜다. 변호인만 만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특별 면회든 뭐 일반 면회를 통해서 독방에 갇혀 있는 시간보다는 나와서 또 특별 면회는 에어컨도 나오는 곳에서 그렇습니다. 있었으니까 이게 무슨 엄청나게 힘든 투옥 생활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앵커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계속 접견을 꾸준하게 한 거거든요. 이게 통상의 수치만 봐도 사실 최근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변호인을 접견한 게 하루에 최소 뭐 2.3회, 그러니까 2번에서 3번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수치가 결과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저런 식으로 총 시간을 계산을 해봤을 때 변호인뿐만 아니라 다른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도모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세력들을 따로 만나고 그것이 통상 어떤 이 수용자와 다른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특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힘든 생활이었다라기보다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접견실에서 계속 뭔가의 특혜를 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의 논리는 몸이 너무 아파서 특검의 조사에도 못 나가겠고 내란 재판에도 못 나가겠고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운이 없고 밥도 못 먹고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접견을 많이 했냐라는 것도 사실은 지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내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정치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생활을 하고 있고 뭐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지만 객관적인 수치라든지 윤 전 대통령이 보이는 행태를 봤을 때 구속적 부심에는 또 나가서 일찌감치 나가서 본인의 입장을 몇 시간 동안 변호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만 봐도 어떤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에 응하지 않는 건강상의 이유를 핑계로 대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김경 대변인, 만약에 이게 법적인 테두리 밖에 있는 거라면 현재 또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네. 교도소장이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특혜를 준다는 게 이해가 선뜻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구치소장 입장에서 특혜를 줄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민주당이 특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낸 특검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3대 특검 종합 대응 TF를 만드는 겁니까? 제가 볼 때 또 일종의 여론전과 특검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이럽니까? 제가 처음에 기사를 봤을 때 특검 대응 TF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국민의힘에서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가 심하고요. 전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가 있다고 하면 정식으로 고발하고 구치소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요. 저는 근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조국 전 대표든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든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접견을 받을 겁니다. 그 분들의 어떤 횟수도 한번 보시면 되고,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해 총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여러 갔습니다. 찾아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누군가 대속을 해서 당신들 그 자리에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실상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내가 굉장히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배치 단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그 대화의 내용을 봤을 때는 분명하게 뭔가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수사까지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상황이 만약에 특혜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정식으로 고발 조치하시고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다만 조국과 이화영 전 부지사,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공개를 하십시오.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6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입니다. 전한길 씨의 입당을 놓고 국민의힘이 내홍에 휩싸였죠. 당대표 후보자들 가운데서도 말이 서로 다르죠.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것인지. 윤희숙 위원장은 전한길 강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히틀러를 인정하라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분 당원 가입 갖고 막 시끄럽던데요. 예. 우리가 뭐 당원 가입하신 분들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당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적인 주장을 지금 구치소 안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 그것을 전파하는 역할을 전한길 강사가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첫날 행보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나 또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전한길 개인의 입당을 뭐 말릴 수는 없지 않느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해보면 되지 않느냐, 따로 또 다른 조경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당의 다양성을 위해 전한길을 품자, 이거는 히틀러, 스탈린도 끌어안아야 한다는 얘기랑 똑같다. 지금은 극우와의 싸움이고 내부 총질을 말하는 자가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당 다양성을 위해서 전한길은 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 당원들의 일 같은 경우는 입당의 자유도 있지만 또 당원 당규상 또 당원의 역할 또 책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는 뭐 협치도 하고 어떻게 때로는 또 경쟁의 당이기도 하지만 또 잘하기 경쟁을 위해서는 또 쓸소리도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전한길 이분이 지금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 그러면 지금 대선에 패배한 이후에 이제 혁신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전한길의 길을 가잖아요. 모든 이슈가 다 전한길이고 또 전한길 이분이 일개 당원이 아니고 당대표 후보를 뭐 면접을 한다든지 본인이 또 주관적인 생각을 또 주입시키는 행위를 하고 또 답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당원들 입장에서는 또 휘둘릴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내일 또 당대표가 이제 선출됩니다. 예.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비상계엄 이후에 그 일련의 행위를 봤을 때 내부의 혁신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외부의 혁신. 첫 번째는 특검으로 인해서 혁신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민주당 당대표이지만 또 상대의 협치를 위해서 또 경쟁을 위해서 또 혁신의 어떤 정책적 드라이브가 가게 된다면 전한길보다는 외부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혁신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예, 자, 전한길 씨.
내가 당대표 후보를 면담하겠다, 면접하겠다. 실제 어제 장동혁 후보는 전한길 씨 등등이 주최하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소신 정책을 발표를 했었죠. 자, 전한길 강사와 김문수 후보의 설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사람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전한길 씨 유튜브 출연을 내부도 하셨잖아요. 후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뭐 거기에 나간다고 한 적도 아직 없고요.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한길 씨가 극우다. 나보고도 극우라는 사람 있죠. 극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 꺼리지 말라고. 왜 급쟁입니까? 저 김문수 보니까 진짜 따지고 싶고 참모한테 따지고 싶어요. 전한길 면접 보러 가느냐 이런 데 프레임 짜여가지고 피한다면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이현중이요. 네. 지금 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전한길 유튜브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방침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 머뭇거리냐? 겁쟁이냐? 피한다면 비겁한 거다라고 공격을 하고요.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면회 가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친한파 내쫓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면 돌파한다고 칭찬을 하고요. 물론 뭐 전한길 씨의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우리들이 집중하고 논평을 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지금 전한길 씨 한 명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에 미치는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전한길 씨가 정치를 이분이 뭐 한 적이 있나요? 정치한 적이 없고 전직 한국사 강자였죠. 자, 이런 분이 지금 전통 있는 보수 정당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거는 이제 전한길 씨가 전한길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이분 뒤에 있는 사실상 이제 윤 어게인,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이 국민의힘에 접목시켜야 된다는 분들, 또 부정선거를 이제 주장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의 어떤 대표 선수격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김문수 후보나 장동영 후보가 뭐 다 돌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입당한다 그러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부적절한 사람들이 입당한다 그러면 허락하시겠습니까? 다 국민인데 지금 그 논리에 따르면 다 입당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뿌리 깊은 정당이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전한길 씨가 들어와서 문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럼 이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럼 국민의힘이 마치 윤어게인과 그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이런 주장을 너무 공식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을 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경대님. 그러면 전한길 씨는 그래요. 내가 폭력을 주장했냐? 뭐 누구를 어디 가서 뭘 해하자고 한 적이 있냐?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좌파에서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극우도 아닐 뿐더러 그거에 대한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한 명의 입당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니스 혁신위원장이 전한길 씨 관련해 가지고 스탈린, 히틀러, 뭐 나치 그런 쪽에 비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전한길 씨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서 올 1월과 2월 그 상황을 보십시오. 부산부터 시작해서 대구, 광주, 대전, 서울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을 메웠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극우인가요? 다 아스팔트 우파입니까? 아닙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 거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이 있었을 때 그렇다면 결국은 이재명 당시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그런 거를 막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하나의 어떤 관점으로 그 사람을 딱 규정을 하고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계엄의 그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안이든 여러 가지 어떤 관점에서 볼 때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의힘에 있어서 부정선거, 그다음에 또 윤 어게인 이런 여러 가지에 봤을 때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지나치게 전한길 씨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내서 이 사람이 극우다, 그다음에 히틀러하고 나치다, 뭐 스탈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런 배제 언어를 제가 볼 때 가감없이 쓰다 보면 내 주변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느 사람이 저를 극우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과연 극우일까요? 물론
저는 극우가 아니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저의 말과 행동을 보고 누군가 극우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되게 슬플 것 같습니다. 왜냐? 나의 모든 어떤 인생을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저를 규정하고 저의 삶을 부정한다는 거. 저는 이건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봅니다. 예. 물론 전한길 씨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좀 거칠고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국민과 당원을 믿고서 거기에 예. 안에서 해소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후보는 전한길도 윤석열도 한동훈도 다 끌어안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한길도 쫓아내고 한동훈 세력도 쫓아내고 그래서 우리끼리 하자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은 정말 여러 갈래로 찢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김문수 후보 또 장동혁 후보가 일부 비슷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예. 뭐 지금 뭐 전당대회 기간이든 네. 이후든 간에 면회를 혹시 갈 생각이 있으신지? 뭐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특별하게 출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상황을 봐서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최고. 당대표 되면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갈 거다. 김문수 후보는 현재는 생각 없다. 자, 전한길 등 보수 유튜브에 이미 어제 출연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원래는 출연할 걸로 봤는데 현재는 출연 계획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뭐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틀에선 비슷하죠. 왜냐하면 사실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차별화를 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또 한동훈 대표도 다 포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스탠스가 바뀐 거죠. 어떤 뭐 대선 경선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보였던 모습은 사실 윤 전 대통령과 전혀 선을 긋지 않는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적극적인 어떤 초강성 우파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 게 이 장동혁 의원의 어떤 전략인 것이고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계산을 끝낸 겁니다. 그러나 어떤 윤 전 대통령과는 어느 정도 선을 그으면서 혹은 전한길 씨 같은 좀 과한 세력들과는 선을 그으면서도 어떤 보수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을 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면회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란과 계엄은 별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대선 후보 시절에도 선을 그을 기회가 있었지만 사실 뭐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거나 제명시키는 조치는 안 했거든요.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의 이 선을 타면서 교묘하게 본인의 표에 이득이 될 방향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큰 틀에선 비슷하고요. 색채의 농도가 조금 다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김문수 후보는 TK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갔고 반대로 안철수 의원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는데 거기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행보가 완전 다르죠. 자, 반길파로 꼽히는 탄핵 찬성파로 꼽히는 조경태, 안철수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당이 반드시 절연해야 될 3대 세력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 정강훈 목사 추종자들, 그러니까 특정 종교에 어떤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겠죠. 따르는 세력들이죠. 윤핵인 추종자들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당을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생각을 가진 분들끼리 또 모여서 당을 차리면 그것이 오히려 그쪽도 좋고 우리 당에도 더 좋은 방법이. 예, 제가 이 얘기할 때 잠시 여론조사 그래프가 있으면 저희 준비해서 좀 보여주세요. 어제 보여드렸던 거. 자, 이현정 의원. 네. 어쨌든 강성 지지층 겨냥하는 김문수. 자, 산업혁명, 경제기적, 부국강병 이런 기적을 이룩한 박정희 새마을 정신을 다지기 위해 오늘 TK 지역을 가장 먼저 찾았고 박정희 생가도 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과 내란은 별개다. 내란 특검 동의 못한다. 3특검은 야당 파괴 공작이니까 내가 막아낼 것이다. 자, 이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결국 정당이라는 것은 지지율을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의 목적이 뭐죠? 결국은 이제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고 다수 의석을 장악하는 겁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의 지금 저런 선거운동 방식은 계속 본인이 예전에 해왔던 것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확장성이 없는 겁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어떻습니까? 정말 바닥을 찍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저런 것들을 계속 강화한다 그러면 확장성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이게 넓어지겠어요? 안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국민들이 지난 12.3 계엄과 그 이후를 거치면서 정말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많은 실망과 또 지지 철회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대표는 어떻게 하든지 이걸 극복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방식을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새로운 방식이라면 본인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국민들에게 반성할 건 반성하고 확장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옛날과 똑같은 행태를 그냥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저래 가지고 과연 이게 그 당이 과연 지금의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저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 지지를 얻을 수가 없다. 오히려 저는 전통적인 지지 기반마저도 더 이상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지난 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의 변화도 없이 저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리한 선거운동 방식이고 저렇게 한다고 한들 결국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를 지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34.9, 장동혁 19.8, 탄핵에 반대했던 두 세력의 합산이 굉장히 높은 숫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한 달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고 TV 토론회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민들 또 당원들이 보고 판단을 하겠죠. 이건 국민의힘 지지층이고 전체 지지층을 봤을 때는 여론조사 결과가 숫자가 또 순위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서부대님. 네,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제 지지율은 당연히 지금은 이제 현재 지지율은 맞는 것인데 말씀하셨지만 한 달 동안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는 이제 대통령 후보가 아니잖아요. 대선 후보도 아니고 이제 그러면 야당 대표의 후보입니다. 예, 그럼 야당 대표의 후보의 역할과 메시지가 필요한 것인데 여전히 대통령 행보처럼 하신다. 대구, 경북 당연히 가야죠.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 당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대구, 경북 당원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 경북에는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특히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죄하지 못하는 모습, 그에 대해 실망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본인들께서는 그러면 대구, 경북의 어떤 그 기존의 관행대로 어떤 시장 후보라든지 지사 후보 혹은 측근들을 이렇게 내려꼽는 그런 기형적인 문화가 있다면 이것을 당원들이 쉽게 말해서 상향시로 하겠다든지 그리고 신인들을 배출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그 당원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그런 메시지 없이 대구 경북 가서 박정희 대통령의 열심히 했던 모습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오버랩 되진 않거든요. 예. 저희 채널A도 국민의힘 당대표 토론회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직접 저희가 토론회를 중계할 텐데 여러분들 보시고 당원이시라면 또 일반 여론조사에 참여하실 것이라면 잘 판단의 근거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5번째 소식. 오늘 국회 법사위 현장의 모습입니다. 사진만 딱 봐도 뭔가 고성이 오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원래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의원이었는데 당대표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면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여러 장면 중에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토론 종결하자는 제의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 절차가 먼저 진행됐기 때문에 제가 허락을 하는 거고 동의를 하는 거고. 저는 제가 먼저 들었어요. 공산당이에요 여기 지금 종결을 왜 합니까? 공산당이라고 하신 분은 저 북한으로 가시면 공산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 거부권도 없어 이미 토론 많이 했어요. 아니 이상하고 못된 법이 통과되는 걸 방치하면 얘기도 못하고 권리가 흘러가고요. 도망들 가지 마세요. 뭐 무서운가 봐. 네? 아니 뭐 무서운가 봐. 토론을 못하게 하면 어떡해요? 예, 김규민 대변인. 우린 거부권도 없어. 막 이러면서 이 토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 종결하는 제의가 있었다 하면서 노란봉투법 등등 상법 개정안 등등을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4일쯤에 국회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트럼프발 관세 협상이 체결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임위를 통과했으고 법사위 통과하는 건 뭐 당연한 수술 아니냐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주장하는 반면에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좀 늦춰도 되지 않느냐라는 국민의힘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당연한 수순 아니냐, 뭐 필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민주당 의원분들한테 그렇다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셔야죠. 본인은 야당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수기 과정을 거쳐서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통과시킨다면. 노란봉투법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급하니까 많은 대기업 총수들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직접 보내진 않았겠죠. 본인들의 의사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번에 대기업들의 어떤 도움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투자를 3,500억 달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있는데 관세라는 측면에서 우리 대기업들은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또 세금, 법인세를 더 많이 내야 되고 노란봉투법을 쉽게 표현하자면 파업조장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업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일자리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게 단순히 야당만의 시각이냐, 국민들의 시각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투자하고자 하는 유럽과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정밀하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토론하자고 하는데 그게 왜 필요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먼저 국민의힘 쪽에서 손을 들었는데 먼저 종결을 하자고 했으니까 됐다. 국민의힘은 지금 거부권도 없습니다. 그냥 수적으로 다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는 방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내용적으로 따졌을 때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런 걸 떠나서 국회라는 법사위에서 이런 수기와 토론 과정을 이렇게 무시하는 여당 국회의원들 보면서 국회에 어떤 본질적인 있어야 될 어떤 이유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당은 이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입니다만 필리버스터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일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골자인 상법 개정안도 통과를 했습니다. 오비락일 수도 있습니다만 박성민 최고,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3% 넘게 급락을 했어요. 이게 관세가 통과돼서 협상을 잘했으니까 이제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지겠지라고 했지만 환율은 막 1,400원을 뚫고 올라가고 주가는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 국민들 그 증권거래세를 더 걷는 문제 이런 등등의 정책들이 발표된 이후에 오늘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오늘 민주당의 전화가 엄청 빗발쳤다고 하던데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항의를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다만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 3법이라든지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는 법안들은 사실 그동안 내내 사실 통과의 필요성이 있었던 법안들이고 뭐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문제 그리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늘린다던가 그동안 어떤 굉장히 좁게 해석되었던 노동쟁의의 범위를 늘린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과 무조건 결부시켜서 이것을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도 이 대통령실에서 누구보다 면밀하게 주시를 하면서 챙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 장면뿐만 아니라 법사위원회에서는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냥 물러나시고 빵 산 거 그거 수사 받으시면 됩니다. 네? 수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처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물러나시면 됩니다. 법 운운하실 것 없이. 저는 다른 자리에서도 듣지 말씀을 않겠습니다. 드렸습니다만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 그냥 물러나시고 빵 산 거 수사 받아라. 지금 수사 중이고 결론이 안 났지 않느냐. 내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번 이재명 정부와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좀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절대 그럴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간다고 일정을 발표했는데 예. 이진숙 위원장 휴가는 어떻게 허락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수에 나는데 휴가 가느냐 했는데 지금쯤에 허락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압박을 하고 있죠. 사퇴를 하기 위해서. 이게 그렇지만 이제 지금 방송 3법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아마 이제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통위를 지금 이제 다른 이름을 바꾸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발적으로 사퇴하지 않으니까 지금 일단 법을 바꿔서 어쨌든 간에 이제 물러나게 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거는 다수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옛날에 야당할 때의 상황과 지금 여당일 때의 상황을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당은요,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즉 야당일 때는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여당이 되면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지금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주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주가가 왜 그렇겠습니까? 시장은 정직합니다. 시장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오늘 아침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뭐 불장이 될 것이다, 굉장히 할 것이 됐는데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조금 전에 입장을 바꾼 게 뭐냐면 지금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내렸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지금 내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여당의 이 어떤 컨트롤 타워가, 정책 컨트롤 타워가 시장 상황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랑본투가 통과시키면 지금 EU나 지금 미국도 상공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래되면 이제 우리나라 투자 안 한다. 그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관세 때문에 지금 자동차 이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민노총 파업하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럼 파업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들을 지금 여당이 책임 있게 문제를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예전의 관습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정말 여당의 이 컨트롤 타워가, 정책 컨트롤 타워가 정말 중대하게 봐야 된다. 지금 이 시장의 흐름들은 이 관세에서 타결됐는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지금의 이 여당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불신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증시에 투자할 필요 없다. 다 미국 가자. 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천, 5천 할까요? 저는 이 문제는 지금 단순히 본인들이 하던 대로 이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니까 해야 된다. 여기에 벗어나서 정말 국정 운영에 책임을 갖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예, 서부대변인.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추진했던 어떤 입법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등에 막혀서 처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이 정권 초기에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거부권도 쓸 수 없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황이고 또 의석수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늦춰서 통과시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빨리 하다 보면 반발도 살 수 있는 거고 또 실수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법안을 수정하거나 일부 정책을 바꿀 수도 있지만 이것도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좋게 말하면 민심이나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딱 정해서 실수 없게 해야 되는데 질러보고 아니네 말고 이렇게 되면 그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국민은 그걸 지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일리 있는 지적인데 그 3년 전에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뭐 노조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수기하고 대안을 계속적으로 요청했었죠. 야당일 때. 그러나 여당일 때는 계속적으로 그것은 악법일 뿐이다. 특검도 마찬가지잖아요. 김건희 특검도 뭐 총선 이후에 하자, 대선 이후에 하자,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3개 특검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조법이라든지 그리고 방송사법은 국민들 입장에서 글로벌 스탠드에 맞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나 야당일 때 책임의 어떤 강도는 똑같지만 다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식 관련도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3년 시절에 주식이 하나도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글로벌적으로는 30에서 50% 올랐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할 때 50일 동안 30%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주가 상승률 1위입니다. 예. 물론 오늘은 4% 폭락했죠. 저도 일부분에 대해서 증권거래소에 대해서 인상해서 했지만 이건 차익 실현인 것이고 우려 부분은 저도 대주주에 있어서는 저도 증권 경험이 있었을 때는 한 종목당 한도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린 거 저도 반대합니다. 예. 왜냐하면 5억이 주식이 50% 올라가면 10억이 되고 또 연말에 사고 팔고 있으면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 그렇죠? 예.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10년 전에 15년 전에는 100억이었기 때문에 저는 역으로 50억이 아니라 100억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예.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논의하겠지만 이 정책 하나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고 외국인이 자금이 이탈한다. 그렇게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물가, 주가 등등 부동산 이런 게 국민들의 실생활에 엄청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다스려야지만 지지율도 유지가 되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올라가는 걸 겁니다. 예, 저희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오늘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 관련 기업인들에게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개성이 안 닫히고 열려 있었으면 지금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 안 됐겠죠.
개성이 닫히면서 사실은 평화의 혈관이 닫힌 거지요. 개성이 열려 있을 때는 한반도에 평화가 있었고 개성이 닫히면서 한반도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정부 책임입니다. 개성공단을 닫은 것, 닫히고 나서의 그 피해 등등에 대해서 제가 정부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예, 구장부장 나오셨죠? 네. 개성이 다시 열리면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지게 될 거다. 개성공단이 닫힌 경위 진실 규명해야 한다. 절차에 잘못 있으면 위법이자 불법이다. 자,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건 2016년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존하는 이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막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개성공단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이 국민적인 여론과 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개성공단이 폐쇄가 된 겁니다. 저는 이 정동영 장관은 20여 년 전에 육자회담에 나가서 9.19 합의를 이끌은 경험도 있었고, 또 개성공단을 굉장히 중시해서 개성동령이라는 이 별칭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가 2007년에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자마자 다음 날 아침에 제일 먼저 했던 일정이 개성공단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마크맨으로 집에서부터 개성공단까지 동행하면서 인터뷰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개성공단을 중시하고 남북 간의 대화, 협력, 평화, 번영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열어야 된다는 진정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있는 게임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굉장히, 북한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안보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시지 않고 오히려 개성공단만 닫은 과정, 그거에 대한 위법과 불법,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은 양쪽에 균형 잡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성공단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사과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성민 최고. 2000년 현대아산 아태평화위의 북측 공업지구 개발 합의 이후에 2003년에 착공이 됐고 잘 운영이 되다가 2016년에 핵실험을 하고 로켓 발사를 하니까, 이거 왜냐면 우리가 개성공단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월급도 주고 뭐 초코파이도 주고 막 그러는데, 이 돈이 실제 주민 생활에 쓰이는 게 아니라 이게 핵을 만드는 데 쓰이네? 당시에 국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정부에 대한 또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닫았는데, 그 이후에 그럼 북한이 우리 핵실험 안 할게 라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 기억하지만 2020년도에 종합지원센터 폭파시켜버렸어요. 이 국민들이 야, 이거 우리 돈으로 지원돼 저걸 폭파시켜?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지금 아마 이제 정동영 장관의 생각의 핵심은 어떤 북한이 그런 도발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용인해줘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개성공단이 닫힌 경위 과정에서 정부의 의사결정이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이 됐는가, 너무 졸속은 아니었는가라든지 아니면 국익을 최대한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절차적인 흠결이나 내용적인 흠결은 없었는지 이 부분을 톱어보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정동영 장관의 입장이 결코 북한의 무리한 도발이라든지 아니면 과격한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는 입장은 아닌 것이다. 그 당시에 정부의 결정이 어떤 경위로 내려진 것이었는지를 밝혀보겠다는 것이다의 핵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 담화로 한국을 향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또 미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뭐 대북 확성기 중단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가 너희가 초래한 문제 아니냐, 뭘 그거 가지고 잘했다고 우리한테 엄청난 시혜를 베푼 것처럼 하느냐. 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에 대한 맹심, 뭐 전 정부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자, 대북 유화책, 우리 흥미도 없고 마주 앉을 일도 없다 등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정동영 장관의 경우에는 8월 달에 있을 이번 달이네요. 한미 군사훈련 연습을 연기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북한이 연기해?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만나서 정상회담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제 소박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 입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취임한 이래 한 번도 이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자, 개성공단 우리가 그냥 일부러 닫았습니까? 장사 잘 되는데 우리가 닫았어요? 자, 지금 이 정동영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다 이 국내 문제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개성공단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저 폭파 상황들, 저거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우리 정부가 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못해요. 사과도 들은 적이 없죠. 자, 기계 다 지금 뽑아서 지금 다 팔아먹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김여정이 한마디 하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실시를 해요. 한미훈련 중단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북한 접촉을 이제 앞으로 자유롭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통일부 장관이지만 북한이 한 행동에 대한 분명한 책임 문제와 그리고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보십시오. 그때 철수할 때 북한이 철수 못하게 해서 그때 막 급하게 나오면서 아무런 것도 못 들고 나왔잖아요. 거의 전쟁터 피난 나오듯이 나왔죠. 그러니까 저런 폭파할 때 그럼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저는 정말 이 정동영 장관이라는 분이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인지를 저는 의심할 정도로 지금 그러면 누구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럼 박근혜 정부 때 당시에 이 결정을 했던 사람들의 지금 책임을 묻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북한의 김여정 책임은 안 물어요? 아무것도 그냥 책임이 없어요? 그럼 또 거기 가서 또 사정합니까? 제발 열어주세요 하고 정말 국민적 자존심마저도 저는 상처를 입을 정도로 저는 이런 발언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이 유일하게 대북 억지를 가진 훈련인데 오늘 입장을 보니까 정부가 날씨가 더워서 이제 저 훈련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아, 날씨가 덥다고? 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의 생과 사가 달려있는 중요한 안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연기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자, 북한은 지금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습니다. 아예 한국을 상대하지도 않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미국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많은 핵탄두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참 걱정스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서부대변인.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설마 남북이 다시 6.25 전쟁 같은 전쟁을 벌이겠어? 라고 안심하고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그동안에 그런 국지적인 도발이 가끔 있었지만 전면적인 도발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또 이스라엘과 또 이란, 중동 간의 전쟁에서 보듯 어떻게든 무슨 방법이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평화가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 다 그냥 열어주고 우리만 낮은 자세를 보이면 북한이 응할 거라는 생각은 너무 라이브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현종 의원의 지적인 것 같아요. 좀 그런 식으로 하면 평화가 아니고 굴종이잖아요, 굴종. 그리고 이제 해외 전쟁 사례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6.25 전쟁 이후에 종전이 아닙니다. 휴전입니다. 휴전. 그러니까 전쟁을 잠시 쉰 게 한 50년 정도 된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명확한 주적은 북한군이죠. 그러니까 북한군이지만 또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한 목표 있다. 그러면 저도 그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한 130개 되는데요. 예. 그 당시에 2016년도에는 시간을 두고 폐쇄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중소기업들입니다. 다 자산이 다 동결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소한 한 달 정도의 그 자산을 빼와야 되잖아요.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걸 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경기 신용보증재단이 있었지만 경기도 기업이 한 30~40% 돼요. 이분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경기의 본부장일 때 자금 대출 지원도 하고 저도 그분들한테 약속했어요. 개성공단 열면 우리 재단에서 출장소 꼭 열어서 재정적인 지원하자. 그래서 정동영 장관 입장에서는 북한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관점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예, 북한 문제 짚어봤고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휘황찬란한 연회장의 모습이 보이죠?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협상에서 존재감을 일단 드러냈는데 자신감을 얻은 듯 고무된 것 같습니다. 백악관에 우리 돈 2,8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초호화 대형 연회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Yet the White House is currently unable to host major functions, honoring world leaders in other countries without having to install a large and unsightly tent approximately 100 yards away from the main building's entrance. The project will begin in September 2025, and it is expected to be completed long before the end of President Trump's term. 예,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어요. 자, 루이 14세풍 초호화 금빛 연회장을 짓겠다. 샹들리에도 있고
흰색 금빛 장식도 있고요. 소요 비용이 무려 2,800억 원. 9월에 착공을 시작해서 트럼프 임기 내 만들겠다. 이 손님을 초대하고 싶은데 좀 그럴 만한 장소가 없어서 지어야겠다. 관세 협상으로 참 많은 돈을 가져가서 이거 지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 2억 달러예요. 그리고 관세로 얻은 수익은 국민 1인당 한 80만 원 정도 나눠줄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을 이제 개보수하는데 650명이 수용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지금 기부금으로 충당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저기 완공 시점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2029년 이전에 완공하겠다. 야, 그러면 대통령 임기는 2028년인데 왜? 한 번 더 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걸 목표로 세우고 있군요. 예, 한 번 더 하겠다. 근데 여기에 보면 장식장을 좀 보면 지금 루이 14세 양식의 금색 샹들리에가 있고요. 그의 사전 마르라고의 이제를 좀 비슷하게 베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악관의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윤리적 논란인데요. 기부자들한테 전액 충당한다? 2,800억 원을. 그러면 이 기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건축 양식, 기부금 논란, 그리고 이제 사적 공간이냐, 이 정체성 논란으로 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트럼프 사저 마라라고 하고 비슷하다. 트럼프 자기 흔적 남기려고 백악관을 왕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왜 집무실도 금악관으로 만들더니 뭐 이런 등등의 비판적인 여론들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진짜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 목소리 나오는데, 얼마 전 생일에 맞춰서 600억짜리 열병식을 하기도 했었죠.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Happy birthday, Mr. President. We're the hottest country in the world right now. And our country will soon be greater and stronger than ever before.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달러가 지금 100달러짜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0달러를 만들 건가 보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을 넣고, 그다음에 이거 유명하죠. 이 사진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넣고 슈퍼맨 트럼프 합성한 이런 것까지 다 이건 어떤 뜻인가요? 조금 있으면 아마 왕관까지 만들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현실인가라고 할 정도로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자기 할 수 있는 마음대로 사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믿기지가 않는데, 저번에 교황도 이렇게 해서 본인이 그 백악관에 그렇죠. 올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돈을 외국으로부터 많이 이제 지금 끌어오면서 또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전혀 견제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안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공화당 의원들이 앞다퉈서 사실 아부할 수 있는 이런 지금 법안들과 이런 계획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예. 100달러짜리 말고 250달러짜리 만들어서 아예 트럼프 사진을 넣는다든지, 좀 전에 머시모산에 또 트럼프 얼굴을 대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더군다나 지금 백악관 옆에 저렇게 호화스러운 이제 저걸 만들게 되면 이게 이제 과연 미국이 이제는 민주주의 나라인가 아니면 전제 국가인가? 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의심될 정도로 꽤 변화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으로부터 많은 돈을 끌고 오기 때문에 또 이거는 또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또 이 무마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이제 앞으로 중간 선거가 있을 텐데 그 선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결국 중요한 것은 미국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질 것인가 라는 데 어떤 핵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하나 더 있죠.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종식시키려 하고 있고, 또 미국과 김정은의 만남을 추진해서 뭔가 평화를 만들었다는 그런 타이틀을 얻고 싶은 것 같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될까요? 자, 저희는 준비한 관련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밑에 AI 행성 이미지라고 썼습니다. 만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아니라 마스가라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세 협상을 마치고 들어온 우리 협상단이 조금 전 귀국을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등 협상단이 귀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전쟁 같은 협상을 펼쳤다. 몇 개 다른 나라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서 뿌듯하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 가겠다. 쌀시장 개방 관련해 전혀 논의는 되지 않았다. 예, 김정관 산자부 장관도요. 트럼프 대통령 만나보니까 미 조선 산업이 낙후됐다고 말하더라. 그래서 90%의 이익을 투자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미국의 의미는 재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예, 차 관세. 자, 2.5%. 우리 15%인데 원래 다른 나라 15% 똑같아졌죠. 그동안 우리는 0%였으니까. 하지만 이 2.5%포인트를 경쟁할 수 있도록 차 회사들을 지원하겠다. 마스가 프로젝트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인철 소장님. 네. 자, 마스가라는 모자. 저게요.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무슨 거예요? 정말 우리 통상팀이 밤새워서 굉장히 이제 트럼프에 대한 성향에 대한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우리 조선업, K조선업을 한꺼번에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하면서 아마 이제 김정관 장관이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이제 1m 이 패널에다가 이제 이 마스가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예. 또 여기에다가 이제 모자까지. 저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가라는 모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메이드 바이 코리아입니다. 우리가 예. 다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걸 했고요. 저 뒤에 보시면 네. 뒤에 배경이 남북 전쟁 승리로 이끈 링컨 전 대통령이 지금 군 장성과 회의하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예, 여기 링컨 전 대통령이죠? 맞습니다. 트럼프가 이걸 직접 링컨 룸에서 이곳으로 옮겼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아하, 이제 이번 한미협정이 합상이 하나의 또 역사적인 승리로 좀 포장하자라는 겁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일본이 왼쪽 날개가 돼줬어요. 그리고 유럽연합이 오른쪽 날개. 여기다 한국이 뒤에 백그라운드 날개를 달아줬다라는 의미로 전장이 끝나는 장소를 굉장히 전쟁 후 평화회담 같이 이미지를 좀 연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요. 우리 사진 찍을 때 많이 하죠. 엄지척. 이 엄지척 협상 잘 됐다. 트럼프 대통령 얼굴 보세요. 너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겼다. 내 원하는 대로 15% 얻었고 농산물 다 개방하기로 했고 자동차 관세 다른 나라와 똑같이 15% 만들었어. 잘했어. 그런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아까 모자를 우리가 쓰고 왔다고 하는데 긴급으로 우리가 스티로폴에다가 뭔가를 만들어서 큰 판넬을 들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일단 아이디어를 제공했더니 이제 하워드 상무장관 괜찮은데? 라고 했더니 그걸 지금 현지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지금 화면을 제가 저희 펜 준비했는데 이거 보면 이 가로 세로 1m짜리 맞습니다. 예, 마스가 패널이라고 하는데 그럼 저 안에 네. 조선업 관련된 뭔가 들어가 있나 보죠? 맞습니다. 이게 스티로폼 패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서지기 쉬운데 그 안에다 뭐를 넣어놨느냐. 한미 협력을 하게 되면 조선소의 위치, 생산 능력, 향후 투자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사진, 시각적으로 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장에서 공개되자 이제 미 상무장관이 그레이트 아이디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게 아마 이제 우리가 농산물을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 협상을 이끈 이제 이 이른바 이제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아마 이제 정말 트럼프의 마음을 좀 움직이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농축수산물 특히 쌀, 쇠고기 개방하면 이런 시위가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달라, 이해를 해달라. 그다음에 마스가 모자. 트럼프 대통령 나중에 이거 쓰고 다니면서 또 중간선거 캠페인에 선거운동하면 또 시민들이 엄청 좋아할 테니까 이거를 아예 뭐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라 이 모자 자체를 만들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일부의 성과를 얻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서 부대변인. 네. 이 사실 트럼프의 성향이 아까 말했지만 상도 받고 싶어하고 뭐 내가 제일이다라는 걸 하고 싶어하니까 그런 어떤 트럼프의 성향을 딱 공략했던 것이 이번 그 15% 관세를 만들었던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저는 볼 수도 있다가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비상계엄 이후에 조기 대선 그 상황에서 대통령의 부재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협상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고 냉정히 봤을 때 약간 이제 위치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제 협상 자체를 최소한 다른 나라와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하신 마스가 배와 관련해서는 1,500달러였지만 이것은 사실은 우리 조선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그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패널 같은 경우에도 뭐 리테인 같은 영어 단어 하나하나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아마 저 추측에는 배 그림을 통해서 이제 그 코리아 배가 이제 미국을 더욱더 크게 성장해서 안내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뭐 노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지원하겠다 이런 게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그렸기 때문에 그레이트라고 아이디어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게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2주 뒤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 않습니까? 예, 정상회담 하러요. 그렇죠. 거기서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사인의 트럼프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있지만 또 대통령이잖아요. 특히 미국의 대통령이면 그에 맞는 협상의 기술로 봤을 때는 이제는 우리의 입장이 아닌 트럼프, 특히 오감이잖아요. 오감, 직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도 있고 그런 전략이 저는 유효했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름을 달아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략법을 알려준 의회의 도우미 미국인이었습니다. 미 상무장관인데 우리가 저런 설명판을 들고 가면 어떨까요? 모자를 보여주면 어떨까요? 했더니 그레이트 아이디어다. 꼭 트럼프에 존중한다는 느낌을 주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수월할 것이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인철 소장님 뭐 일리가 되는 수긍 가는 부분입니까? 뭐 관세를 낮춰준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지금 자동차 관세 15%를 수용했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이제 한미 FTA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자동차의 경우에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친다면 2.5m 앞에서 달렸어요. 근데 또 똑같아졌습니다. 마지노선이 무너졌거든요. 이제 모든 한국산 수입품은 최저 15%에서 많게는 50% 관세를 내야 돼요.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것은 제로, 무관세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미국만 이득을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대칭적 FTA를 우리가 이제 어떤 협상의 카드로 마지막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2주 후에 이제 어쨌든 한미 첫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기 때문에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시간이 왔다. 일본도 지금 트럼프랑 협상을 해보니 거기도 베테랑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 한 명인데 10명을 상대해도 버겁더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협상장 안에서도 바꿔요, 조건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럭비공 한 10개, 20개 정도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플랜 A가 아니라 B, C, Z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현정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이런 반응이 있더군요.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한미 FTA 한다고 난리를 쳐서 반대를 하더니 이제 와서 15% 되니까 잘했다. 라고 하는 게 앞뒤가 맞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군요. 사실 이제 FTA 그때 할 때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습니까? 그때 뭐 국회에서 뭐 체류탄도 터지고 난리 났잖아요. 정말 지금 와서 보면 FTA가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한 것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요, 기본적으로 시각 자체를 좀 넓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 협상에서는 사실 여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협상팀이 옛날 FTA를 우리가 협상을 해봤기 때문에 통상협상에서는 꽤 전문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성과도 보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이 협상을 통상교섭본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FTA 협상도 해봤고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야당도 여당도 그렇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이런 국익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단편적인 시각으로 제발 좀 보자면 좋겠어요. 정말 이 몇 년 전에 있었던 FTA 반대하는 의원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결과를 얼마나 우리 FTA가 그동안 우리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됐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상법 개정안 뭐 노란봉투법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면적으로 지지층이 요구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가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것인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1위 주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수동석 인사혁신처장
오늘도 새로운 발언이 또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사실상 비판한 것 아니냐라는 내용인데 당시에 2020년입니다. 벌써 꽤 지난 이야기인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왜 목욕을 하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모금하는데 위안부 할머니들로 팔아먹었습니다. 팔았습니다. 내가 왜 팔려야 됩니까? 저는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치매입니까? 참 죽고 싶은 심정이었었어요. 구장부장, 네. 이용수 할머니가 이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겠다고 폭로를 하신 뒤에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판 게 낫죠? 그렇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윤미향 의원이 사실상 국회의원 4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 후원금을 횡령한 것으로 사실상 유죄 판결이 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당시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나는 윤미향을 지지한다. 물러서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물론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보통은 다 할머니들이 할머니가 저런 일을 당하셨어? 어떡하지? 왜 그랬을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윤미향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다른 얘기요. 자,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려는 뺑수작의 일환이고 할머니의 말 횡설수설에 가깝고 피해자라고 해서 절대 선일 수는 없어. 이거는 혹 다른 분들이 보면 2차 가해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가해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할머니의 호소에 대해서 왜 횡설수설이라는 이 써서는 안 될 말씀을 쓰셨을까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피해자라고 해서 절대 선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당시 상황을 복기를 해보면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를 위해서 써달라는 후원금을 누군가가 가로챘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 아닙니까? 예.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잘잘못을 잘 따져보자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정인을 두둔하기 위해서 오히려 용기를 내서 증언을 한 할머니의 말씀을 폄하하고 오히려 할머니를 좀 나쁘게 묘사한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면 좀 범위를 넓혀서 보면 일본군의 피해를 보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이 모독일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겪었던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는 겁니다. 좀 신중하지 못했던 언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민 최고. 사실 여기서는 문재인 정부 흠집내려는 수작의 일환이라고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나중엔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욕도 비방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랬던 많은 분들을 비판하고 막말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분의 생각은 뭡니까? 사실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게 이런 거겠죠. 이제 당시 저 글을 썼을 때가 2020년이고 그 뒤에 이제 비방을 한 시기는 또 그 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여론의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본인 생각이 이제 주관적으로 바뀌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추론하거나 분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은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라는 지점이 아니라 사실은 그 비방을 했다 혹은 폄훼를 했다 이런 언행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그것은 저는 시기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비판이나 생산적인 어떤 토론 정도의 수위가 아니라 일방적인 비방, 덮어놓은 어떤 지적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공직자가 되기에 좀 적절치 못한 언행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용수 할머니는요. 저희와의 통화에서 혁신처장으로 자격 없다. 이거 망언 중에 망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사실 건들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건드리는 이 최동석 혁신처장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정말 하루가 멀다고 매일매일 새롭게 제기가 되면서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임명장도 받았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까지 했었죠. 이 장면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잠깐 말씀.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입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임명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임함. 예, 어제 저렇게 인사혁신처의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겠죠. 자,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가 오늘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잘한다 59.3, 잘 못함 36.8, 잘한다 60%에 육박합니다만 전주에 비해서 그러니까 60%대 있었던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제가 다른 걸 하나 더 준비했는데 구장. 네. 연령대별로 보면요. 잘함이 다 대부분 모든 연령대에서 높아요. 30대도 58.9, 40대는 69.5. 하지만 요 20대에서요. 50.3대 46.7, 오차 범위 내입니다만 이 숫자가 다른 연령대하고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20대의 세대 특성이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의 수혜 대상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만 놓고 보면 40, 50 세대에게 유리한 입법과 정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도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법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된다면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봤을 때는 자신들의 어떤 미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입법이나 이런 곳에 정부가 힘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특히 20대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세대들이 봤을 때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오히려 앞선 세대를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긍정보다는 이 부정평가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높은 편입니다만 세대별로 봤을 때 이런 전망도 있다는 점을 대통령실은 파악하고 있겠죠. 서부대변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말과 갑질은 습성이라 반복되기 마련이다. 지금 잠자코 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재되어 있던 어떤 그런 습성들이 언젠간 터져 나오게 되면 이게 정권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인성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사표를 내도록 해야 된다. 그냥 자진 사퇴를 기다릴 게 아니라 경질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 한 50일 정도 되었는데 네. 변화가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국가를 걱정하고 정치를 걱정했는데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는 본인의 삶이 더 걱정이 된다. 이제 국가가 대통령께서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주가 지수가 상승하고 좀 민생 쿠폰이라 해서 경제가 좀 체험적으로 민생적으로 와 닿는 부분인데 다만 걱정하는 부분은 인사 관련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여권에서도 그러면 그동안에 이야기한 건 이제 인수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특정한 몇 분을 지정할 수는 없지만 인사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좀 걱정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경질이라든지 책임도 있겠지만 인수위 없는 기간 좀 그렇지만 여러 분들이 막말하거나 좀 비정상적이라기보다 부적절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 안 되겠지만 저 사례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주에서는 조금 이제 인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성과로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공교롭게 또 이번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 때 또 유명해져서 죄송하다 해서 또 키운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이제는 더 이상 유명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제는 자중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또 앞으로 또 부적절한 언어라든지 또 하나 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또 경질하고 했을 때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실. 바람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했던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지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나둘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세제 개편에 따른 실망감으로 코스피가 오늘 3.9%나 급락했습니다. 세제 개편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 동의자가 3만 명을 돌파하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에 보내드린 뉴스탑10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김종석 앵커가 돌아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